안녕하세요. 자이언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6개월 전에 만났던 파산과 구조조정, 골드만삭스에서도 일하셨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금융 분야의 경력을 갖고 계신 저스틴 류 변호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파월이 연임한 이후에 좀 여러 긴축적인 그런 발언들,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2022년도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생각에 지난 1년간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년 전, 2021년 1월에만 해도 시장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테이퍼링은 2022년 여름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율을 올리는 거는 2024년이나 돼야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대치였는데, 반년이 지나서 2021년 6월, 7월에는 테이퍼링을 21년 연말에 할지 22년 연초에 할지가 시장의 좀 논쟁이었었고, 이자율은 2023년에나 올릴 거라고 기대치였는데, 지금 현재는 테이퍼링은 3월 말에 끝나는 걸로 기정사실화돼 있고, 시장에서 기대치는 이번 년에 이자가 4번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어쩌면 2022년 하반기에는 QT라고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그러죠. 이제 연준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의 그 양을 좀 줄이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힌트가 나왔으니까, 사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건데, 지난 1년간 굉장히 강력한 그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다가 굉장히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으로 변했다는 것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11월에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되면서 그런 변화가 왔었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을 추측컨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7%가 나왔는데, 아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좀 모종의 정치적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미국은 2022년 12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높게 나온 상태에서 집권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높게 나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테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파월 의장한테 연임시켜 줄 테니까 좀 인플레이션을 잡으라 하는 이런 좀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연임된 후에 파월 의장이 첫 공식 석상에서 했던 발언이, 인플레이션을 작년 내내 이게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연임된 후에 첫 공식 석상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그 유동성이 늘어나서 생긴 것보다도 공급망 혼란이랄까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화 정책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떻게 예, 예, 보세요? 예. 저도 기자님께서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두 가지 큰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는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강력히 가져가고 이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다라는 게 하나의 견해인 거고, 다른 견해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함으로써 1인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고, 그거를 공산품 소비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로 물류 이런 데 차질이 오면서 좀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고 보는 견해가 이제 다른 한 견해인 것 같은데, 이제 어느 견해가 더 설정이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통화 긴축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시적으로 병목 현상, 공급망 현상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고 보는 견해라서, 사실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그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는 않겠지만 주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 유명 그 매니저가 이번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50bp씩 올리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좀 시장에서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 금리를 한꺼번에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선 뭐 시장의 기대치가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로 4번을 올릴 거라는 기대치인데, 뭐 3월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병목 현상으로 생긴 인플레이션인데 통화 정책이라는 큰 상관은 없고, 오히려 시장에 그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을 하락하는 효과만 가져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사실 그거를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래서 그렇게 충격이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는 저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연준이 이르면 이제 연말께 그 밸런스 시 다시 말해서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냉각이 됐는데 실제로 그런 조치를 연준이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2022년도의 통화 정책 자체는 사실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제일 큰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면 뭐 2022년 6월, 7월 돼서도 인플레이션이 7% 정도 나오면 제 생각에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질 거고, 만약에 연준에서 그런 정책을 펼친다면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 폭락장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좀 좋은 자산을 좀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게 좀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그 연준이 자기 계정에 갖고 있는 채권을 뭐 만기가 돼서 뭐 그대로 재투자를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좀뭐 후자는 더 적극적인 정책인데 그렇게까지 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지금 일정적인 서포트가 계속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 서포트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의 우려 자체가 이제 그런 거인 거고, 만약에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게 나오면 그 영향은 더 클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뭐 연준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 옵션을 뭐 아예 배제하진 않을 테니까, 아마 뭐 이제 1월 넷째 주에 연준 회동에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언급이 있다면, 뭐 이제 앞으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할 거를 정할 거라고 하는 이런 좀 유동적인 입장을 견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 하나 지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1.9% 가까이 올랐다가 금요일 날은 1.7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적이 작년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예, 이렇게 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나요? 뭐 아무래도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게 제일 큰 영향이겠죠. 그래서 뭐 특히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이번 연에 이미 시장에다가 이자율을 4번을 올릴 거라는 기대치를 심어놨고, 그런 게 이제 국채 시장에 뭐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시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뭐 10년채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4%에서 거의 1.8%, 9%까지 올라가고, 그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랐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상승폭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있었으니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겠지만, 조금 나와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작년 3월에 10년채 미국 국채율이 1.7%였어요. 지금은 네. 1.77%죠. 그리고 30년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2.5%인데 지금은 2.1%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면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상승폭은 제 생각에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보고 미국 연준 의장을 신뢰를 할 건가 아니면 미국 국채 시장을 신뢰를 할 건가 물어본다면, 네, 저는 당연히 미국 국채 시장을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네. 국채 시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뭐 매일마다 트릴리언 달러의 돈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판단하는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골드만삭스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제 4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특히 골드만삭스가 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그 부분도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들을 좀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분이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 좀 짚어줄 수 있으실까요? 골드만삭스 그 실적 발표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지난 3분기부터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많이 내다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년에 통화가 긴축 정책으로 선회되고 주식시장이나 자산 가격에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는 이제 네게티브 레이트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파월 의장은 미국은 절대로 네게티브 레이트를 할 걸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이렇게 네게티브 하게 되면 은행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든 유럽 은행이든 뭐 지난 10년간 주가를 보면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미국에서 네게티브 레이트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은행권은 뭐 안 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게 아직 시장의 포커스는 아닌데 그 연준에서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가져가는 거를 거의 뭐 기정사실화 시켰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쯤 되면 미국 경제가 둔화가 되거나 침체된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가격이나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서포트하러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 가격의 하락폭이 얼만큼 되는지는 돼야지 연준에서 다시 선회를 해서 서포트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타이밍을 좀 이제 주시를 하시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에 오히려 긴축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다시 한번 자산 가격의 재조정 시기가 올 수 있다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때를 어떻게 보면 투자의 제대로 된 포인트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큰 넓은 시야에서 봐야 되는지 귀한 말씀 앞으로 계속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